자, 이번 시간에는 공익신고 기관 또 공익신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상금, 구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또 개선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신고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기관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조사기관, 여기는 이제 행정감독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기관 등 4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국회의원과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등을 포함한 2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가 이제 공익신고 기관이 되는데요. 크게 봤을 때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공단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조사기관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즉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 포함이 되겠죠. 다음에 수사기관, 경찰, 검찰 등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 또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279개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즉 이걸 공직유관단체 내지는 공공단체라고 하죠. 이들 기관은 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 기관이 됩니다. 공익신고 이제 처리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즉 권익위뿐만 아니라 소관, 중앙부처나 지자체, 수사기관, 공공단체 등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관의 행정기관, 또 수사조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곧바로 국민권익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 프로세스를 보면요. 먼저 권익위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 권익위에서는 신고 사항,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도 진행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수사, 조사기관, 경찰, 검찰, 또 내지는 공공단체의 감사부서 내지는 윤리경영전담부서와 합동으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고 또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또 소관기관으로 이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관기관에서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그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지를 일정 기한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처리 흐름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이제 신청을 하죠. 공익신고 접수를 합니다. 이 접수를 할 때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을
란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신분 공개 경위를 확인하고 또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행위, 또 책임 감면을 신청하는 행위,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행위, 또 불이익 조치를 금지 신청하는 이런 행위를 다 이제 신고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건의기에 접수가 되면은 이제 접수처리부에 기재가 되고 이제 접수증이 이제 교부가 되겠죠. 그리고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확인이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고자와 주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조사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 조사 결과는 보고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건의기 내부의 각 분과위원회에 또 보고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거친 사항들이 전원위원회에 이제 그 상정이 되면은 심의 의결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기 단계에서 심의 의결은 크게 이런 5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신분 공개 여부 확인, 신변 보호 이런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기 내부의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공익신고 그 처리 절차를 이제 크게 양분해서 보면요. 자, 조사기관 자체적으로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흐름, 그리고 건의기에 이첩 송부한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흐름은 이렇게 크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사기관 자체적으로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먼저 접수 내용 전반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즉 접수 내용이 제대로 관련 기재사항이 잘 기록이 됐는지, 즉 신고서 기재사항 또 관련 증거물, 공익신고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2단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증이 이제 교부가 되겠죠. 그리고 공익신고와 관련돼서 신고자의 신분 공개가 됐는지, 즉 비밀보장 금지, 비밀보장이 확보됐는지 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확인 단계는 이 제보된 그 신고 내용이 5개 공익신고, 즉 공익침해 행위 5개 분야에 해당하는 279개 법률을 위반한 제보 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행정처분,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이제 하는 그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건의기에 이첩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먼저 그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건의기에서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이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 후에는 10일 이내 그 결과를 또 건의기에 이제 통보를 또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 이제 이첩을 내서 그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 여부를 하게 되는데 공익침해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한 의견을 또 제시하고, 또 재조사, 재수사를 건의기 직권으로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치가 또 이루어진 이런 커다란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왜 보상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신고로 인해서 막대한 어떤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또 경제적 불안정성이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고는 짧고 고통은 길다라는 말이 공익신고자들 간에 이제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 사회 또 희술불로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불이익 조치에 노출된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신고로 인한 어떤 재정적인 수입의 증대 등을 기대하도록 만들므로써 결과적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건의기에 신고자가 보상금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공익취임의 행위를 신고를 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또는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이후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건의기 내에 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보상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희술불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적 불이익을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죠. 즉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공익 증진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상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지난 2016년 1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그런데 보상금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소위 파파라치 신고를 통해서 재정적 어떤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파파라치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2016년 1월부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로 인해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해서만 보호 보상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 신고자인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법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이 보상금 대상을 내부 신고자로 또 제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상금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의기의 재량으로 보상금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뿐만 아니라 건의기 재량으로 공익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금까지 줄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새로 신설됐죠. 보상금 지급 규정이. 또 아울러 구조금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금이란 것은 공익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다양한 비용, 소송 비용을 비롯해서 뭐 이사 비용이랄지 관련된 비용을 보상이 되기 전에 발생된 다양한 비용을 구조금을 통해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도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죠. 보상, 포상, 구조, 즉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상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먼저 뭐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우리 국민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그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전문 신고자, 소위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소위 정규직 근로자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가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노비 내부 공익신고자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다 공익신고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자, 인턴 직원과 같은 그런 어떤 소위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또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또 계열회사 산하단체 직원, 즉 피신고자와 사실상의 영향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내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지도관리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도 내부 공익신고자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상금 지급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 여기도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 공익신고자만 이제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급 사유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올 경우에 그리고 그에 관련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 즉 279개에 해당하는 279개의 법률을 위반한 그런 공익침해 행위의 제보사항 내용일 경우에 그로 인해서 국가, 지자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왔을 경우 보상금을 이제 신청하면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 지자체 수입이 신고로 인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서 예컨대 벌칙이나 통고 처분, 몰수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등등의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보상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보상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제 지급 규정이 또 하위 법령에 구체화돼 있죠. 그래서 행정처분액의 4%에서 최고 20% 수준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시행령 별표 2번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상금 금액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인해서 소위 팔자를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 7천억에 달하는 어떤 국가의 수입, 재정적인 수입 회복이 이루어졌을 경우 최고 1,000억 원까지 지급해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보상금 최고 한도액을 20억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을 좀 풀자라는 주장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포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2016년 1월부터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신고로 인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게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죠. 저렇게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물론 보상심의위원회, 건의기 내부 보상심의위원회 어떤 판단을 통해서 공익증진 여부를 이제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컨대 공익침해 행위를 한 사람이 징역형을 이제 처벌받았거나 또 부실 시공에 대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서 더 막대한 어떤 예산이 투입돼서 낭비될 뻔한 것을 예방해 주는 그런 공익 증진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포상금 지급 사유를 살펴볼까요? 포상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즉 다음 사항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먼저 현저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공익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이 보상금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지원 제도가 됐습니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죠. 다음에 이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기소유예, 형해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해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뭐 등등의 이런 내용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상금 지급 사유와 포상금 지급 사유를 잘 구분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또 이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회 재난의 예방, 확산 방지 등이 기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최고 2억 원까지입니다. 아까 보상금은 최고 얼마였죠? 그렇습니다. 최고 20억 원이었는데 보상금은 2억 원입니다. 역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그 지급 금액, 보상금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금이 있습니다. 이 구조금 역시도 2016년 1월 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겁니다. 이것 역시도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줌으로 인해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보상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까지도 이제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경제적 손해 범위, 여기서 구조금 지급은 즉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구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고를 하고 그 신고 내용의 진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 소요된 다양한 비용에 대해서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어떤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해 주고자 이제 구조금을 제도를 새로 도입한 거죠. 경제적 손해의 범위는 공익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육체적, 특히 정신적 치료까지도 이제 이 치료에 소요된 비용까지도 구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전직이나 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서 소요된 이사 비용, 예컨대 한직이나 아주 직장과 기존의 집과 떨어진 이런 곳에 발령을 냈을 경우 그 이사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원상 회복과 관련된 소송, 쟁송 절차에 소요된 소송 비용도 구조금 신청을 하면은 이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구조금 지급 사유 두 번째 보면은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역시도 친족, 동거인도 가능하다. 구조금 지급 대상자로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로 인한 피해나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만약에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손해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금 신청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 2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다음에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또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보상금,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구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뭐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내지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타 법령에 의해서도 역시도 보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신고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두텁게 하고자 이런 내용을 또 두고 있는 것이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환수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예컨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 동일한 원리로 중복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는 환수 조치가 이제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 공익신고자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데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의 한계는 어떤 사항이냐? 이 2011년 9월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행됐습니다만 법 제도와 현실 간에는 상당한 괴리 간극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고 대상 보호 범위가 열거주의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즉 279개의 법률 위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과 보호 범위가 좀 협소하다, 그런 한계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공익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변보장,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치 못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패는 바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그리고 비밀보장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양한 어떤 법제도적 한계, 또 신고자의 보호 기반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도가 이제 강화되고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의 학습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고자 보호제도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징계 조치 내지는 인사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로 인해서 고통을 상당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신고자는 고단한 삶 속에서 사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냉소주의적인 그런 태도도 이제 지니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간략하게 공익신고자 보호의 한계를 살펴보면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가 아닌 사유로 징계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그런데 근무 태도가 대단히 불량하지 않느냐, 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조직 내 질서를 문란시켰다, 이런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로 해고, 파면, 정직, 감봉 등과 관련된 징계 조치를 당하기도 하고, 특히나 한직으로 전출시키거나 지방 전출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단순 한 업무를 하루 종일 보게 하거나, 책상과 의자만 주고 벽면을 하루 종일 보게 하거나 아무런 일도 주지 않은 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신고자는 상당한 어떤 피로도를 호소하죠. 정신적 고통에 달합니다. 시달리고, 특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 우울증에 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냉소하고, 또 내가 왜 신고를 했을까라는 이런 후회, 또 원망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기타 그 신고를 한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신고자에 대한 색출을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하는 경우가 또 발생됐고, 또 이 불이익 금지 조치가 건의기에 권고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서면으로 그냥 제출하고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긴급 구제 조치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건의기,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호 조치를 취해도 일시적으로 신고자 소속 기관에서 따르는 척하다가 후에 다시 다른 이유로 징계를 시도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보호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징계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감찰을 통해서 또 신고자에 대해서 다양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변 보장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한국 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일단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허술하다라고 나온 응답한 사람들이 79%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 또 신변 보호,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확실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강화하는 거, 또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을 보다 확대해주는 이런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순서로 이제 응답을 했고요. 다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도입해야 할 항목은 익명 대리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이거는 즉 신고자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대리 신고라는 것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또 권익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 예컨대 조사권, 수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이 사실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강화해 주자. 그리고 무료 법률 지원도 해주고, 또 뭐 재취업을 위한 교육, 알선, 뭐 취업 알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다양한 대안이 제시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어쨌거나 공익신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유무형의 불이익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해줌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국가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인식하에 정부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개하고,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또 민간 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되고 현재 적극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밀 보장이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신고자의 신분, 신원이 노출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탐정으로 이 공익신고자를 이제 업무를 처리할 때도 신고자의 신분 보호, 또 신변 보장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다음에 신고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권익위에서도 다양한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구조금 제도를 이제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이미 그거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런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신고자의 어떤 적극적 지원 또 보호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돼서 접수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각급 기관 차원에서 공익신고 유도를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또 교육, 홍보 이런 것도 아울러 수반이 돼야 될 겁니다. 다음에 공익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소위 헬프라인, 핫라인을 이제 마련하고 담당 관을 지정해서 공익신고 접수가 이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각급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책임관, 대체로 이제 감사부서장, 윤리경영전담부서장이 이제 공익신고 책임관도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공익신고 책임관 중심으로 공익신고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지원, 관련 교육 등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시고요. 다음에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 그리고 평가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그런 공익침해 행위, 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들 어떤 신고 다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서 어떤 신고를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신고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소속 기관에서 건의기의 이첩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기와 해당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신고자의 이의 신청권, 또 건의기의 재조사, 또 재수사 요구권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신고자의 신분을 강화해주고 불이익 조치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재조사, 또 재수사 요구권, 이의 신청권 등도 새롭게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기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다양한 공익신고를 유도, 장려하는 그런 교육을 온오프라인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접수처리부서, 즉 공익신고 접수처리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또 확대, 강화하는 내용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16년 9월부터는 모든 공직자는 연간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이제 완화시키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런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 전반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관협업,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활성화하자. 특히 기업에서 윤리경영,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내부의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기 위한 그런 협업체계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건의기와 각급 기관 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학습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다음 중 공익신고 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가 국회의원, 나 지방예의원, 다 중앙행정기관, 어라 수사기관. 어느 거죠?
아리까리 하십니까? 자, 정답은 지방의회 의원이죠. 앞서 학습을 통해서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익신고 기관은 크게 이제 6개 유형으로 분류가 되죠. 건의기, 중앙부처, 지자체, 수사조사기관, 또 국회의원, 공사공단 등의 공직단체, 즉 279개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령과 관련된 공공단체에게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었는데 이 질문은 바로 문제는 포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공익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신청하고 심의를 통해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다음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중대를 가져온 경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 내려보십시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따라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아마 여러분들 앞서 학습을 제대로 한 분은 금방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답은 바로 나입니다. 이 나는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 문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 보장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이거 상당히 강조했죠.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를 강구하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공익신고 처리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간소화하는 것.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이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정답은 다입니다. 왜냐? 공익신고 처리 보호 규정을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신고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정성도 주고 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다는 잘못된 설명이죠. 자, 지금부터 요약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신고기관 그리고 처리 절차는 공익신고는 건의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또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279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직유관단체, 공공단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기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다음에 공익신고자 보상, 이거는 공익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또 신고자의 어떤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 구조금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학습하셨습니다. 이는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해 줌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적극적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 보장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그리고 신고보호제도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그리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최고의 탐정, 최고의 민간 조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